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대상을 잃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재산을 늘리고 비싼 차와 멋진 집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할까? 그렇다면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는 걸까? 원하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럼 우리는 이 직업을 잃기 전까지만 행복한 것일까?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행복은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순간 좌절과 실망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행복감을 느낄 수는 없다. 인간의 본성상 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나름의 방식으로 인식하며 각자의 정의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 행복이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 만족스러운 순간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행복의 순간은 물리적으로도 지각할 수 있다. 행복감을 느낄 때면 몸도 한결 가벼운 느낌이고 애매하던 생각들도 쉽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기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저 깊숙한 어딘가에서부터 마음 전체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느끼면서 자신의 직감과 느낌이 맞아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생긴다. 이제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손에 넣으려 애쓰지 않으며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암울한 생각도 들지 않는다.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축복받은 순간에는 더 원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행복의 순간뿐이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행복의 순간들을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특히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 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나는 오로지 나로서 존재할 뿐이며 이렇듯 행복의 순간을 경험하는 주체도 바로 나 자신이다. 상황이나 맥락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 생각과 바람에 맞춰지며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인 자신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은 너무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 막연한 바람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신의 어깨에 너무도 무거운 짐을 얹고 있다.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이 추구하는 무언가이다. 하지만 행복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고 만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바라는 이 막연한 바람을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특히 실제로 적용하기 쉬운 무언가의 계획으로 바꾸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에 유념하며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가만히 다음의 질문을 되새겨보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 행복은 매 순간의 결정으로 좌우된다.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장애물로 받아들여질 무언가를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낮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여 불행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낮고 불안정한 자존감은 계속해서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작용한다. 마치 우리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다. 지식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만일 다음의 특성 가운데 최소한 4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낮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기를 더 좋아하며 모르는 사람의 시선을 잘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멋대로 구는 경향이 있다. 결정장애가 있거나 혹은 충동적으로 결정한다. 자기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에 대해 어중간하게 이야기하거나 비호의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자기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 비판적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며 특히
가까운 지인들의 지적에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다. 질투와 시기심이 많고 타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며 자기의 욕심이나 포부를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내세우는 편이다. 어떤 일을 그르치거나 경쟁 상황에 처하는 것을 못 견딘다. 거짓말을 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등 현실 도피 성향을 보인다.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 여기며 자신이 성공한 이유는 단지 환경이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아인식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나 상황에는 위험을 무릅쓰거나 도전을 감행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정한 사람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변수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적 능력과 무관하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자신에 대해 관대한 시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 실패는 정황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곧이어 다른 목표를 세우고 몰입한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경청하되 그 비판이 적절한지 고려하며 그렇다고 인정되면 이후 변화를 시도한다. 전방이든 후방이든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 자리가 자신에게 적당한 자리라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 대해 꽤 안정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내리며 타인의 칭찬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편이며 판단을 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단순히 재미삼아 시도할 때가 있다. 그 결과가 어찌됐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성공에 스스로가 기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줄 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인지하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이라도 남에게 배척되고 버려지기를 바라진 않는다. 배신이나 모욕을 당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제 아무리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달가울 사람은 없다. 하지만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경우 그 같은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가 흔들리진 않는다. 소외되고 버려지며 배신이나 모욕을 당하는 일은 자존감과 관계없이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자존감이 높고 안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응당 자신이 져야 할 책임만큼은 제대로 책임지고자 하며 쓸데없이 스스로를 과하게 몰아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으로부터 삶의 교훈을 끌어내려 노력한다.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은 자기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칸트의 정의대로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어엿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소크라테스는 저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인간을 정의했다. 그러나 한 아이에게 혹은 사춘기 청소년에게 자아인식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기는 힘들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에게 어엿한 어른으로 자랄 것을 제안할 수는 있다. 아이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현실에 맞서 싸워나가면서 스스로 어엿한 어른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발현시키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다. 물론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듯 본의 아니게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는 이유는 자존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는지는 상대적으로 가늠하기 쉽지만 자존감은 겉으로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려다가 외려 자아가 너무 강한 폭군 아이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쏟는데도 자신감 없고 소심한 아이를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아이들을 양초에 비유하길 좋아한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양초가 환히 빛나려면 심지에 불을 붙여줘야 하듯이 아이에게도 불을 붙여줘야 불꽃이 살아난다. 나는 이 불꽃이 곧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의 자존감에 불을 붙여준다는 것은 곧 아이가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하며 마음대로 움직이고 숨쉬는 것을 지켜봐준다는 뜻이다. 아이가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성장하며 때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우회하여 갈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존재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상된다. 우리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일관되고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최소한 자존감의 뿌리가 될 기본 토대 정도는 만들어줄 수가 있다. 내 아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아이에게 주어진 무언가에 소임이 있으며 아이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로 하여금 이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이가 진심으로 이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동화를 읽을 때처럼 스스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자기애는 종종 이기주의자나 자기중심주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와 거리가 멀다. 자기애는 높고 안정적인 자존감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자기애를 심어주면 아이 스스로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깨우칠 수 있게 된다. 자기애는 스스로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자기애와 자존감을 갖는 일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르조리 물리네프 저자의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프랑스 부모들의 10계명이라는 책이었어요. 딱히 아이가 없으셔도 그 아이를 자신에 대입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입해서 읽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고 또 나 자신도 더 이해가 가고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해서 힘든지 내가 어떤 면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참 행복하다는 것,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 모든 게 자기애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내가 나와 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좀 친해지기 힘들잖아요. 내가 나한테 가혹하고 나를 너무 판단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교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그럽게 뭔가를 이렇게 봐주면서 좀 돈독해지는, 인간은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걸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를 만들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나와 시간을 잘 보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챙겨보는 사람은 또 그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남들한테도 내가 나를 대하듯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로울 때, 그럴 때 친구도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그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참 내가 나한테 박한 만큼 사람들도 좀 너그럽게 봐주기가 힘들어서 또 그리고 그걸 인지 못하는 게 아니라서 그때 사람들이랑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자존감 낮은 사람을 설명할 때 있던 문장이 너무 뜨끔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기를 더 좋아하며 모르는 사람의 시선을 잘 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제멋대로 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뭐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흔들리게 그런 정도까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건강한 행동 지침 이런 걸 자주 읽어주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땅굴을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저한테만 빼고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인사를 했는데 무시당했다든지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온갖 생각 다 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냥 저 사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 내 인사를 못 받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참 뭔가를 잘 바꾸고 잘 찾아나가지 않나요?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특히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저는 뭔가 이렇게 주어진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뭐 업체에서 선정해준 대로 그냥 따르거나 내가 이것만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도 그냥 참고 저 사람들 일을 하나라도 덜하게 하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부탁이 별게 아닌데 두고두고 좀 후회되기도 하고 커피 시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상세하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는 호주에 있어서 더 그런 걸 많이 자주 듣는데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저는 그걸 아직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딱 기본 메뉴에 우유만 바꿔서 먹어요. 그래서 그냥 오트 라떼 달라고.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뭘 하면 행복한지 좀 자세하게 그런 매뉴얼이라도 좀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향상된다. 여러분에게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줄 그런 일들이 하나씩은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되뇌이면서 참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런 일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를 좀 칭찬해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복감도 더 다가오겠죠. 내가 나를 아껴줘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다. 다들 행복의 순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